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자신이 바꾸겠다고 대국민 연설을 한 뒤에 우크라이나 내부 친러시아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그 지역을 보호한다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 뒤 러시아 군대를 탱크에 태워 독립국가로 선포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배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의 전초지를 확보하자 미국은 1차 제재를 했고 유엔에서는 긴급 비상회의를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독일은 주저했었던 러시아와 연결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가동 승인을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면전이 될지 국지전이 될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불안한 주식시장과 에너지 마켓은 출렁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평균 주택값은 19%가 올랐고 최근 주택 신축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소유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될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남자 선수들과 동등한 페이를 받아야 한다는 소송에서 합의했습니다. 오미크론은 국가마다 다른 방역의 길로 갑니다. 부스터샷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갈래여서 부스터샷 한 번으로 또 다른 변이를 몇 년이나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날 부분쯤 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줬고 오늘 아침 지금 백악관 출입 기자는 미국의 국가안보국에서는 어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여러 가지가 우크라이나 전면적으로 침략한다는 것의 시작이다. 침공이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미국의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오늘 아침 칼럼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세계에서 아주 큰 이 같은 역사를 바꿀 만한 분쟁 사건이 일어날 때 기자들은 항상 이거 어디에 내가 그 기자로서의 본거지를 둬야지 되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우는 독일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뮌헨에 나의 머리를 둬야지 되는가? 워싱턴일까? 모스크바일까? 아니면 침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컬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나는 이번에 나의 그 취재의 근거지를 블라디미르 푸틴의 머릿속에 두겠다 했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을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만약에 지금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거나 듣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은 지금 한 10분 정도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렇게 됐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보다 하는 것을 좀 큰 아웃라인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본인이 알고 계신 것을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안보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 어제 그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1시간 뒤인 바이든 대통령이 11시에 서부 시간으로는 2시가 되죠? 2시 맞죠?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아마 어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브리핑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겠죠. 구소련에 대한 그 향수를 품고 구소련이 만들어 놨던 그런 그 반쪽의 세계 질서를 꿈꾸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이거 무너뜨리겠다 하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어제 연설할 때도 그렇고 또 그 본인들의 졸개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의 신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13명과 회의를 할 때 그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그 분노한 장면, 화내는 장면, 뭐 이런 내가 넘버 원이고 온리 원이야, 모든 결정권자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러시아에 그 강하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고 친러시아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하고 싶어하는 동부의 두 군데 지역,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군데, 독립국가야. 인구는 합쳐봐야 1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한 군데가 40만 명, 또 다른 한 군데가 90만 명이니까 130만 명이네요. 150만 명이 아니라. 그리고 저쪽 그 서남 쪽에 있는 크림반도까지 합쳐서 한 400만 명 되는데, 이제 그곳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한다. 이것은 민스크 조약 위배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난 다시 구소련 치하로 가고 싶어 하면서 반군들이 정부군과 싸울 때 이제 맺었던 조약이 휴전이다. 대신에 이 지역은 자치권을 허용을 하고 뭐 러시아도 거기에 군대를 보낸다던가 하지 않고 이렇게 휴전을 해왔던 지난 7, 8년간의 2015년부터 민스크 조약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푸틴이 연설한 것을 보면은 구소련이 해체될 때 독립했었던 국가들, 그 국가들 가운데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독립국가가 아니다. 오로지 독립국가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도 독립국가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생긴 나라냐면 푸틴의 얘기입니다. 1917년 그 볼셰비키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부르고 서방 세계에서는 1917년 볼셰비키 정책으로 러시아가 만든 나라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그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의 우크라이나다. 지금도. 그래서 러시아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로 결국은 지금 뭐 외무장관들 회의를 한다고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할 가능성도 어제 있다고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외교적인 문제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완전히 나간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아라고 말할 때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헛소리라고 히스테리컬한 과장 반응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러시아가 결국은 이 두 군데가 독립국가다. 친러시아 그 지역을 그렇게 선포하고 탱크에 태워서 군인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름은 아주 좋습니다. 평화유지군. 왜냐하면 그 두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대량 학살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키라는 돈바스에 있는 그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런 그 조약까지 맺었는데, 러시아 군대를 이 두 군데 지역에 보낸 명분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우크라이나가 뭐 어디를 공격을 했다, 러시아를 침공했다 하는, 우크라이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 같은 그 프리텍스트, 항상 그 러시아가 다른 곳을 공격을 할 때 그 구실을 만들죠. 핑계를 만들죠. 그 같은 프리텍스트를 며칠 동안 만들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뭐 러시아 투데이라든가 타스 통신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그 러시아의 매체에서는 계속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나 또 그 러시아를 좋아하는 그런 지역에서 막 공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짜 또 합성된 이런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러시아 국민들을 세뇌를 시켰죠. 참을 수가 없어. 이러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정말 콧대를 꺾어줘야지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해서 푸틴의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와 연설에 대해서 많은 서방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하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뭐 부통령이라든가 장관들,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어떻게 뭐 회의를 하는지, 또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났고 기자들이 왔을 때 그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직업상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드물게 러시아의 국가안보 회의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물론
물론 통역은 영어로 됐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참 다르구나.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저 국가안보위원들이 정확하게 해주지 않을 때 그냥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것 알면서도 마구 화를 내고 어떤 때는 해외에 관한 정보국장이 지금 뭐 이 그 두 군데를 독립시키는 게 맞아?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본인이 사회자 비슷하게 주제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서포트를 한다는 거야, 서포트를 안 한다는 거야, 그 두 군데를 도대체 독립을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이렇게 막 그 화를 내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그걸 원하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10명이 푸틴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나머지 3명은 이건 계산했는지도 모르죠. 나머지 3명은 그래도 아직까지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야지 됩니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때로는 대통령 앞에서 뭐 다리도 꼬우고 앉고 대통령의 책상에 엉덩이를 이렇게 대고 앉기도 하는 부통령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본 그런 저로서는 푸틴의 회의는 저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추가 군사 행동의 기반을 그 회의에서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다졌습니다. 아주 그 하얀색 의자, 금장이 막 많고 하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충복일 수도 있고 졸개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뜻대로 가는 길을 다지고, 그리고는 이제 난 보좌진들과 의논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오직 한 명만이 결정권자다. 그게 이제 본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물어봅니까? 본인의 결정권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7년의 휴전협정을 깨고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우크라이나에 속한 자치구가 아니라 독립국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이제 또 데스크로 가서 우리 독립국가니까 이 나라들을 우리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켜줘야지 돼 하는 서명을 하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듯이 서명을 하고 바로 이제 군대를 탱크에 태워서 그곳에 보냈죠. 군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를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또 만들어진 것이구나. 뭐 여러 군데 군사기지가 있어요. 또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서방 세계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나토 연합군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주권 위배다.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이제 그 주권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사담 후세인이 중동의 역사를 새로 써보려고, 본인 중심으로 써보려고 하면서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이후에 조약과 협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푸틴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뭐 나토 같은 거 무너뜨리면서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그런 그 향수 같은 것을 본인이 실현하려고 하면서 유럽의 시스템을 해체시킨다는 건데, 어제 저녁에 이제 유엔에서 긴급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미팅도 우크라이나의 유엔 대사가 요청을 하는데 참 그 묘하더군요. 그 러시아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긴급 미팅을 요청을 할 때는 그 요청을 하는 곳에서 상임이사국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요청을 합니다 하고 그 요청서를 전달을 해야지 됩니다. 지금 이미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유엔 대표가 침공을 한 러시아의 유엔 대표에게 이러이러해서 비상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달했고, 이제 다른 나라들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제 회의가 뭐 러시아는 비공개 회의로 하자 했는데 공개 회의로 해서 뭐 당연히 이제 러시아를 비난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만큼 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것인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바로 제재를 한 것이 있고 오늘도 또 제재를 할 것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비상회의의 요청을 받아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그거 뭔 소리냐.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다. 400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살고 있다. 우리 러시아가 그들을 보호해야지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400만 명 가운데 400만 명이 과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러시아는 어제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만든 나라다. 볼셰비키 그 정책 이후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전의 이전도 있지만 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와,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같은 그 슬라브 그랬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그 북쪽에 있는 그 키예브, 우리가 소설에서 너무너무 많이 봐서 저도 키예브로 익숙한,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키예브로 부르기를 원하고 미국은 전부 키예브로 부릅니다. 아직 한국은 키예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원하는 형태로 부르는 것 같은데 오랜 습관이죠. 이 키예브에 대해서는 한때는 그 구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부 여기가 우리 슬라브의 언어와 종교와 또 어떤 문화의 시작인 곳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세기가 되면은 바로 이 키예브를 통해서 저쪽 아래쪽에 흑해로 연결이 돼서 무역의 어떤 그 통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우크라이나가 다른 곳에 점령을 받기도 했고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구소련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를 구소련이 만들었다? 이건 사실은 사실과는 다른 것이고요.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시점이 그게 푸틴의 시점이라면, 그럼 또 다른 시점으로 가면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 소속이었고 또 다른 나라 소속이었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 영토로 딱 그어진 그 국가는 현재의 입장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6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도 영토 조약 위반이고 주권 위반이며 유엔 헌장 위반이다. 국제사회라는 곳에 질서가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의 정찰기가 러시아의 그 여러 가지 전투기 같은 것도 감시하고 있고, 도네츠크와 르한스키 지역에 대한 무슨 제재라든가 이로 인한 증권 시장 같은 것의 흔들림, 이런 것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침착하자, 국민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 땅에 있다. 우리 땅에 발붙이고 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국민 90%는 러시아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그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지금 우리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크게 흔들리지 말고 여기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누구도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컬럼니스트의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는 푸틴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보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물론 푸틴이 일으킨 푸틴의 나쁜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나토도 여기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국제사회가 이러이러한 질서로 평화를 유지하자 하면서 나토도 설립하고 이러저러한 일로 해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1990년대가 되니까 그때가 이제 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졌죠.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뉴스할 때도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나토를 막 확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심이 돼서 무슨 당연히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체코라든가 리투아니아라든가 그런 많은 나라들, 구소련의 연방을 많이 나토에 확장을 시켰다는 거죠.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때 미국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토머스 프리드먼 자신은 이거 그렇게 확장하면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오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자꾸 나토가 힘이 세지니까 러시아로서도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고르바초프가 있었고 고르바초프에서 옐친으로 넘어갔고 이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구소련이 저렇게 냉전이 끝나고 해체가 됐는데, 언젠가는 구소련, 러시아라는 시스템이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희망을 하면서 그러려면은 더 많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다져놓는 게 좋겠네 하고 그렇게 확장했던 것이 오히려 그리고 러시아 자체에도 민주주의적인 지도자가 나오겠지. 왜 고르바초프에게서 봤었던 여러 가지 불빛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그 서방 세계에서 보고 그렇게 헛된 꿈을 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구소련의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그때의 여러 가지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오히려 나토를 확장해 놓은 게 어떤 그 분개심 어제 막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국민 연설을 하고 회의할 때 보여준 적개심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서구 사회에 중국이 지고 말았을 때 그때 등소평이 그래? 두고 봐라. 우리식으로 게임을 해서 보여주겠어. 하고는 중국식의 그 여러 가지 강함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블라디미르 푸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이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주권 국가를 군화로 짓밟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그 지지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는 이 침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될지까지를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화면도 보고 저 화면도 보고 컴퓨터 없으면 저는 방송 못 합니다. 하다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릴 그 부분이 다 날아간 줄 알았어요. 뭐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지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래서 대강의 키워드는 카피를 해서 저쪽 자리에다가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가져오려고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선 그 오미크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가 참 그 사이클이 빨라요. 어제 아침에 제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모든 것을 전면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좀 그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어제 오후에 모든 전면 규제를 풀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약한 증상을 느끼고 있는데 뭐 활동은 예정됐던 것 한다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가상 그 컴퓨터 온라인상의 스케줄도 오미크론 이 코비드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국가는 먼저 겪었으니까 모든 것을 풀었는데 홍콩은 또 반대로 갑니다. 미국은 뭐 영국과 홍콩의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홍콩이라는 국가는 지금부터 모든 국민이 항상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테스트의 의무화를 정했습니다. 국가가 다 테스트를 뭐 무료로 해서요. 700만 명인데 하루에 한 100만 명 정도는 테스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홍콩도 2월 15일 이후에 하루에 확진자가 5천 명이 나옵니다. 홍콩 인구 뭐 700만 명으로 보면은 LA 카운티보다도 작은데 뭐 로스앤젤레스의 2배도 안 되는데 시의 2배도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테스트를 일주일에 7일 하고 임시로 학교도 문 닫고 테스트장으로 쓰기 위해서요. 지금 그 정도로 홍콩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전부 그 무료로 나눠주고 또 뭐 한 달에 몇 번은 의무적으로 그 테스트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락다운은 안 한다는 거죠. 문을 닫는다던가 이런 건 안 하고 거리 두기는 한다는 건데 완전한 통행 금지는 아니고 홍콩은 뭐 식당 같은데 뭐 6시에 문 닫는다던가 또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렇답니다. 그런 것을 4월 20일까지 일단 연장을 한답니다. 한국도 지금 그 확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무척 그 걱정인데요. 대신에 이제 부스터샷을 한 번만 맞아도 이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저 앤 바이오 엔텍과 그리고 모더나의 부스터샷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맞으면 한 번만으로도 몇 년 동안 그 면역이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데서는 매년 맞아야지 된다.
심지어 그럼 연방 정부가 매년 이 코비드 19에 대한 그 접종을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래도 된다 하는 연구 보고서가 새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디에 근거하냐면 과학자들이 설명을 할 때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또 그 모더나의 백신 방식이 예전에 우리가 사르스를 아시아에서 많이 겪었잖아요. 2003년도에. 그때도 한번 사르스에 노출됐던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17년까지 그 면역성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자연 면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백신으로 준 부스터샷 접종받은 사람, 그 부스터샷으로 만들어 놓은 면역력이 몇 년은 계속 간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스뉴스의 닐 카프토라는 앵커가 비교적 젊은 편인데 아주 젊진 않지만요. 중년 이상이고요. 이분이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암도 앓았고 다른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 낫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 백신 안 맞았으면 지금 여기 없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도 비상사태 연장안이 캐나다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뭐 트럭 기사들이 하도 뭐 백신 접종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하니까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그리고 국가가 캐나다가 1988년 이후에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어디를 점거하고 시위하고 길을 막고 경제활동에 해를 주고 하면은 영장 없이 체포되고 또 구류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지금 캐나다에서 정치인들이 30일 더 연장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미크론은 여전히 위험할 수도 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1시간은 더 남았네요. 1시간 30분 있으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어제요. 이제 러시아가 저기는 우크라이나 소속이 아니야. 그 민스크 협정을 위반하고, 즉 이 두 군데 지역은 우리 독립 국가야. 도네츠크와 루안스키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그 밖으로는 러시아 탱크가 가지 않았으니까 이 두 군데와 무역을 할 수 없도록, 투자도 할 수 없도록 대체적으로 그 같은 일단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해놨었던 그러한 것에 그 경제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로 당연히 하겠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있고, 또 영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할 테고, 그 가디언이 오늘 아침에 보도한 것 보니까 대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합동으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제재를 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독일이었는데, 독일이 몇 개월 동안 미국 대통령과 함께 그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 할 때도 우리는 하나의 입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노르드스트롬 2라는 러시아에서부터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잖아요. 어제 우리는 바로 이 노르드스트림 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허가 과정, 이 지금 허가 주는 마지막 최종 단계의 허가를 주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일단 스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하는 과정이 스탑되면은 이게 운영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독일도 뭐 러시아도 물론 못 팔아서 손해지만 독일도 유럽도 지금 받는 그 러시아로부터 받는 천연가스의 뭐 2배는 받을 텐데 굉장히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가 구소련을 꿈꾼다는 것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용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독일이 보여준 겁니다. 유럽의 안보, 그 에너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에너지값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세계의 질서가, 평화적인 이 질서가 망가진다는 것에 더 신경을 쓴 거죠. 독일에서 지금 그 같은 것도 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의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를 지지한다 하면서도 시진핑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그 최종적인 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러시아의 입장을 마구 지지하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막상
또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왔을 때는 이 중국도 아마 그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에 부분적으로는 동참을 하고 뒤로는 또 뭐 러시아와 거래를 할 수 있고 그게 중국이 지금 그 북한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중국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제 유엔의 그 비상회의에서도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국가들이 다 침착하고 어떠한 폭력이 없는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 북한과 미국, 한국, 일본과의 입장에서도 중국은 그 당사국은 아니잖아요. 북한이 뭐 중국을 미사일로 공격한다고 하진 않으니까 다른 나라도 공격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방어용으로 우리 하고 있다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한국과는 테크니컬리 전쟁 중이고 일본은 막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니까 어쨌든 그 미사일 사정권 안에 핵미사일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다고 하고 중국을 공격할 리는 없으니까 중국은 항상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도 냉정을 되찾고 한국도 미국도 냉정을 되찾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십시오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똑같은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뭐 주식시장, 에너지시장 움직임, 또 주택시장의 변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그 오일 값이 배럴당 99달러입니다. 뭐 새벽까지도 98달러 하다가 또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다가 다시 99달러가 됐는데 이 오일 값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지금 뭐 거의 400포인트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165.29포인트 마이너스, S&P 500도 38.55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오일 값은 글쎄요, 오늘 안에 뭐 100달러가 넘을지도 모르겠고 그게 어떠한 그 상징을 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8년 사이에 최고치가 되고 있는 것이 되고요. 캘리포니아주처럼 워낙에 가솔린 값이 비싼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면 평균 레귤러 가솔린 값이 갤런당 5달러 이상이 곧 된다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문제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는 점점 그 주식 시장은 좀 힘들고 지금 조금 정리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정리. 이 단어를 주식 시장에서 표현하는 단어로 쓰자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을 코렉션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까요? 물론 옆에서 때려주는 사람이 있었죠. 이자율도 곧 3월 달부터 올라갈 것이고 푸틴도 때려줬고 하니까 좀 그 정리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너무 많이 올랐었던 그런 단계인 것 같고 에너지 마켓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브렌트 원유 값이 99달러 배럴당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방 세계의 완전한 아주 완벽한 경제 제재가 오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이 뭐 에너지를 서방 세계에 팔지 않을 수도 있죠. 당해봐라. 유럽 그 가솔린 값 높은 것 한번 당해봐. 이렇게 되는 경우 에너지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 모든 나라에서 갖고 있는 자원은 무기가 되잖아요. 에너지 웨폰이 되는 거죠.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독재자에게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의회 멤버 가운데서 돈바스 지역의 두 군데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자. 여기에 찬성한 사람들이 뭐 351명인가 그렇대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과 유럽이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지금 하는가 봅니다. 유럽연합 뭐 27개국이 어떠한 얘기들을 오늘은 또 내놓겠죠. 그리고 국내로 돌아오면은 주택이 지금 지난해 주택값이요. 전반적으로 렌트비는 뭐 투베드룸이 뭐 14% 정도 평균 올랐다라고 말씀드린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집값은 더 올랐네요. 19%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 차트입니다. S&P 500 코어 케이스 쉴러 여기서 이제 19%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19% 훨씬 넘게 집값이 오른 곳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 12월 아무튼 18.8%니까 1년 만에
34년 만에 주택값도 1년 대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좀 내릴까 했는데 12월 달에도 내리지 않았어요. 1년 내 18.8%가 올랐으니까 뭐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해서 합친 거잖아요. 12월 달에도 1.3% 집값이 비싸졌습니다. 계절적인 요인 다 감안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S&P 500 그 코어 러직 그 케이스 쉴러는 20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거의 모든 지역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내려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주목되는 것이고 인벤토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2020년 봄부터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부터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자율도 계속 낮은 채로 있으니까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주택 신축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주택 판매는 2021년에 그래도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올 봄에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이자율이 오르니까 전 같지는 않다. 사려는 사람도 좀 덜 할 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그 뭐 신축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공급이 부족한데 하는데요. 주택 신축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계가 움직이긴 해요. 이제 팬데믹을 포함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제재가 풀어지면서 전에는 그 do it myself 집을 꾸미는 것을 내 스스로 하는 것에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주택 신축을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분야의 주택을 신축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해서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4만 개의 일자리가 주택 신축에서 마련이 됐는데 2000년대 중반에도 한번 주택 그 신축 붐이 쫙 일어났었죠.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주로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지금은 다세대 주택, 이게 뭐 컨도미니엄이 됐던 타운홈이 됐던 아파트먼트가 됐던 듀플렉스, 포플렉스가 됐건 그러한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하니까 아파트비가 너무 비싸요. 이런 분들께는 조금 그 렌터들에게는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주택 소유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아직은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외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뉴스는 이 내용일 겁니다. 미국 국가대표 그 축구팀 여자는 굉장히 잘하잖아요. 월드컵 제일 뭐 처음부터 우승하고 했었는데 그 여자 팀이 처음에는 이제 뭐 미국 축구 연맹에 아니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이랬는데도 왜 남자 월드컵 대표팀과 봉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니까 계속 그렇게 시정을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줬죠. 미국 축구협회에서는 다 그것이 돈과 연관이 되니까 시청률이라든가 남자 축구대표 선수들이 못해도 뭐 벌어주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들어서 어떠한 그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 그 안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여자 축구대표팀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28명인가요? 합동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28명 맞네요. 2019년도에 이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미국 축구협회와 합의를 했답니다. 지금까지 덜 받은 돈까지 다 합쳐서 2,4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2,400만 달러 소송에서 2,200만 달러는 선수들에게 이제 28명에게 나눠주겠죠. 그리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또 축구를 하는 소녀들도 있고 뭐 말하자면 관련 그 자선재단도 있고 하는 그런 곳으로 돌아간답니다. 이게 참 2019년부터니까 코비드 그때도 이제 열심히 뭔가가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의 절차가 좀 남아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그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에게 얼마를 주느냐 이게 권한이 있지만 국제 축구연맹 그 FIFA의 월드컵 상금에는 미국 축구협회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얼마큼 이겼을 때 얼마 돈 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또다시 문제 해결이 남아있는가 봅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두고 돈을 줘서요. 그런데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승리예요. 전례 없는 승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뭐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준다고는 하니까 일단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 봉급 차이가 아주 조금이었다면 어쩌면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야. 남녀 차별이야 하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온 것이고, 여자 그 축구대표 선수들이 모든 여성에게 동등한 페이에 있어서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불화가 그 가운데서 풀어야지 될 것들이 또 있답니다. 또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들 간에 그동안에 사실은 봉급을 똑같이 많이 줬다던가 똑같이 덜 줬다던가 하면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뭐 또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항상 뭐 모든 일들이 그렇죠. 뭐 산 넘어 산이고 또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을 건너가니. 11시가 아니라 이제 곧이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 앞당겨서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하고,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이 러시아가 굉장히 그 해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간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업계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집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